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유부녀가 될 뻔한 30대 여자입니다. 저와 친한 지인들은 어느 정도 파혼 이유를 알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파혼이 왜 결정되었는지 엄청 궁금해하고 있어요. 저도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지만 생각보다 사연이 길어 설명도 한계가 있었는데 답답한 마음을 여기에 한번 털어놓아 보려고요. 예비 신랑과는 대학 때부터 알고 지냈던 지인이었고 5년 정도 아는 사이로 지내다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연애할 당시에도 가족들이랑 거의 연락을 하거나 만나진 않더라고요. 사실 결혼 준비를 할 때 이 점 때문에 조심스러웠었는데 부모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었고 분명 본가가 있는데도 서로 소통이 없었으니 주변에서도 많이 우려를 하셨죠. 결혼을 생각하게 되면서 예비 신랑 집안 상황을 알게 되었어요. 나한테 형 한 명 있는 거 알지? 솔직히 난 형이랑 크면서 차별도 많이 받으면서 자랐거든? 근데 집안 식구들 어느 한 명도 차별이라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 TV에서 나오는 그런 집안 있잖아. 첫째가 우선이고 제일 중요한 집안. 그런 집안이 바로 우리 집이었어. 그래서 성인 되고서는 연락도 거의 안 했고, 알아서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고 집도 구하고 그랬지 뭐. 알다시피 내가 명절이라고 집에 내려가 본 적이 있어. 주말이라고 본가에 간 적이 있어. 그렇게 해도 엄마 아빠는 형이나 중요하지? 나는 별로 관심 없었어. 아마 나랑 결혼하고서도 편할 거야. 그래? 솔직히 나는 처음에 가족 얘기를 잘 안 하기도 했고 언젠가 한 번은 가족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길래 무슨 말인가 했었거든. 그렇다고 부모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라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혹시나 민감한 일인가 내가 말을 못했었는데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그럼 가족들이랑 교류는 거의 없는 거야? 우리 결혼식 준비하려면 그래도 가서 인사도 드리고 해야 하지 않을까? 아마 1년에 한 번도 볼까 말까 하긴 하지. 연락도 해도 뭐 형 얘기만 하니까 연락을 해봤자 기분이 좋은 것도 아니고 거의 안 해. 최근에 봤던 게 형이 결혼했을 때였네. 그래도 결혼식은 참석해야 하니까 참석은 했는데 그때 가서도 엄마 아빠는 내 흉만 보고 형 치켜 세우느라 바빴지 뭐. 나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 결혼식에 부모님이 꼭 계셔야 하나 이런 생각도 있는데 그래도 예비 장인어른 장모님이 걱정하실 수 있으니까 모시는 것뿐이야. 다른 건 없어. 결혼하면 다시 예전처럼 지내면 되는 거고. 그 정도야? 그래도 저번에 내가 어머님이랑 통화는 했었잖아. 그때는 별다른 말은 없으시고 한번 오라고 반갑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렇게까지 생각은 못 했었는데 그냥 사는 지역이 멀어서 그렇구나 생각은 했었지. 자기가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 했어. 성인 되고 나서부터 그랬다니 자기도 참 힘들었겠다. 처음 예비 신랑이 털어놓은 얘기만 듣고서는 안쓰러운 마음이 컸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인사를 드려야 하기에 첫인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들었던 것과는 다르게 시부모님도 그냥 평범하셨고 형과 형수님도 특별하게 이상하지 않았죠. 남편 말만 들었을 때에는 시집살이를 제대로 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분위기도 좋아서 처음엔 놀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아마 결혼하기 전이라 숨겼던 것 같아요. 상견례도 무난하게 끝이 났고 분위기는 정말 화기애애했어요. 양가 부모님도 서로 조심스럽게 말을 하셨고 형과 형수님도 조용하고 차분하셔서 별다른 문제 없이 상견례를 마무리하게 되었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수월하게 결혼 준비가 시작될 거라 생각했던 찰나에 바로 제 걱정이 시작됐어요. 결혼식 날짜가 정해지고 점점 다가오면서
예비시댁 식구들 태도는 바뀌게 되었는데 첫 트러블은 예단 때문에 시작이 되었어요. 사실 결혼 준비는 친정에서 전적으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흰 당연하게 주고받는 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뜬금없이 예비 시모가 전화와 예단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내가 고민하다가 전화를 했어. 너네 집이 개혼이잖니? 자식이라곤 너 하나뿐 없으니까 이런 거 잘 모르실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주변에 이것저것 물어보다 보면 알 수 있을까 싶어서 기다렸는데 더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전화를 했어. 사실 우리 집이 큰 집인 건 알지? 친척들도 많이 있고 시골이라서 어르신들은 또 결혼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생각하신 것도 있고 전에 사촌이 결혼했을 때는 이불 세트 한 채씩 돌리고 시댁에도 반상기며 은수저며 이것저것 많이 준비해 보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시간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하기로 했잖니? 그래서 우리는 그냥 친척들 이불 세트만 준비하면 될 것 같아. 네? 아, 혹시 어머님, 제가 친척들 이불 세트 예단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죄송하지만 제가 승훈 씨한테 그 얘기는 아직 전달을 못 들어가지고요. 혹시 승훈 씨가 어머님께 따로 연락을 드리진 않았나요? 저번에 안 그래도 저희가 예단이랑 예물, 혼수 이런 거 어떻게 해야 할까 얘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그래서 결정한 게 있는데 승훈 씨가 별말은 안 드린 건가요? 그런 걸 너네끼리 정하면 어쩌겠다는 거야? 그런 건 어른들끼리 정하는 거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런 걸 정해? 안 그래도 상견례 때 이런저런 거 좀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아들이 절대로 그런 거 미리 꺼내지 말라고 하길래 내가 지금까지 기다린 거야. 그런 중요한 얘기는 어른들끼리 그냥 따로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구나. 너희 엄마 전화번호 나한테 말해줘. 내가 네 엄마랑 얘기를 할 테니까. 그게 아니라 저희 엄마랑 따로 얘기하실 거 없으세요? 어머님 저번에 아시다시피 저희 집에서 신혼집을 준비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상견례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혼수는 저희 둘이서 모은 돈으로 준비를 할 거고요. 예물이나 예단은 안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미 승훈 씨랑 이렇게 결정을 한 거라서 승훈 씨가 어머님께 아직 말을 안 꺼낸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결혼식에서 예단이 빠지면 어떻게 하니? 어떻게 해서든 해야지. 그걸 안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원래 예단은 며느리가 시댁 식구들한테 잘 봐달라고 하면서 주는 뇌물 같은 거야. 그걸 안 하면 너 내가 시집살이 시켜도 되겠네? 참, 아무리 모른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모르니? 에휴, 너희들이 뭘 알겠어. 네 엄마 전화번호 나한테 보내고 그런 건 니들끼리 그냥 함부로 정하지 마라. 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바로 예비신랑에게 이 얘기를 전했는데 예비신랑은 너무 정신이 없기도 했고 중요한 건 아니라 생각을 해서 아직 예비시모에게 말을 꺼내지도 않은 상황이더라고요. 상황을 듣더니 바로 자신이 해결하겠다면서 자신있게 말을 꺼냈는데 다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그전과 하던 말이 전혀 달라지더라고요. 자기 얘기 듣고 내가 엄마랑 통화를 했어. 일단 해결은 했는데 근데 자기 너무 엄마한테 대든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엄마가 어른인데 이러니 저러니 통보하는 건 좀 아니지. 애들러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떡해. 엄마가 지금 너무 속상하다고 하시더라. 아무튼 예단 문제는 내가 해결할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알아서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어머님께 잘 좀 말씀드려서 해결해. 우리 예단이랑 예물 이런 거 안 하기로 결정했잖아. 그거 처음부터 우리가 상의해서 결정한 건데 갑자기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나는 너무 당황스럽네. 집에서 우리 신혼집도 해주시는데 예단까지 신경 써야 한다고 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어머님이 우리 엄마 전화번호까지 달라고 하시는데 나 아직 안 보냈어. 자꾸 연락 오셔서는 번호 바로 보내라고 하는데 어떡해. 일단 그냥 보내고 나중에 장모님께 내가 잘 설명할 테니까 지금은 자기가 좀 설명드려. 우리 엄마가 좀 생각이 옛날 분이셔서 그래. 그런 건 무조건 해야 하는 줄 알아서 그러시는 거야. 전에 사촌도 둘이서 모아서 신혼집 마련했는데 예단 예물은 다 했더라고. 우리 형도 그렇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뿐이야. 옛날 사고 방식이라서 그런 거지. 나쁜 마음으로 그러신 건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고 대충 둘러서 넘기자. 대충 둘러대는 게 어디 있어. 자기가 제대로 말을 했으면 좋겠어. 자기가 말을 못하겠으면 나라도 가서 말씀드려볼게.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좀 서운해. 우리 집에서는 집이랑 결혼 비용까지 다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상황인데 엄마가 이것까지 아셔봐.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그래. 네 마음이 어떤지는 나도 이해해. 그런데 지금 당장 부모님 생각을 바꾸는 건 좀 어려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 지켜봤으면 좋겠어. 내가 말했잖아. 우리 결혼하면 전처럼 교류 안 하고 살 거라고. 어머님께 말 못하겠으면 내가 전화해서라도 부탁을 해볼게. 전 설마 예비신랑이 진짜 엄마에게 연락을 해서 그런 부탁을 할 거라곤 생각을 안 했었는데 나중에 엄마한테 물어보니 남자친구가 전화가 와서 부모님이 옛날 마인드라 예단이나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자신이 해결할 테니 시모 말에만 맞춰달라며 부탁을 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선 친정 부모님을 무시하는 걸까 싶어서 어이가 없었고 파혼까지 생각을 했지만 이후에 예비 신랑이 집으로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한다며 말을 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친정 부모님도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넘어가게 되었죠. 그 사건 이후로 시모가 좀 조용해지는 듯 보였지만 얼마 못 가 다시 저에게 연락을 해 오시더라고요.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 며느리한테 너무 소홀했던 것 같다면서 시간 될 때 예비 신랑에게는 말하지 말고 시댁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전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일이 끝나고 찾아갔답니다. 이거 너한테 내가 주려고 준비했어. 내가 시집 올 때 받았던 예물인데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집 가보 같은 거야. 엄청 귀중한 거지. 내가 밖에서도 한번 껴본 적 없고 여기에 코이 간직하고 보관하고 있었어. 사실 큰애도 결혼을 했잖니. 큰며느리가 시집 올 때 이걸 줘야 하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는 아까운 마음이 더 크더라고. 근데 널 보니까 딱 이 가보를 너한테 넘겨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뭐니? 이렇게나 귀한 걸 저한테 주셔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주셔도 돼요. 제가 이런 걸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머님 말씀대로 대대로 내려오는 가부라면 그만큼 귀중하고 소중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대대로 내려온 거라 엄청 소중하고 귀중한 거야. 그런데 내가 너 시집 온다고 인사 올 때부터 주고 싶었다니까. 가족들 온 마음이 담긴 예물이니까 네 취향이 아닐 수 있어도 소중하게 잘 간직하렴. 나도 이거 받고 나서는 진짜 이 집 식구가 된 기분이었다니까. 세월이 흘러가지고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대대로 내려오던 거니까
이 마음을 네가 알아주면 정말 좋겠네. 아무리 예물을 서로 안 한다고 해도 그래도 이렇게 의미 있는 거면 얼마나 좋니? 혹시나 이거 받고 고민하고 있으면 그때 보니 아버지 시계 차고 계시던데 그거라도 물려주시라고 해. 네? 시계요? 아, 그건 아빠랑 한번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아직 승훈 씨가 뭐라고 말을 했던 건 아니라서. 이렇게 귀한 거 주시면 저희 집에서도 생각을 해 보실 것 같아요. 승훈 씨는 오늘 이거 받을 거라고 생각도 못 하고 있던데. 걔가 그렇게 집안일을 잘 모른다니까. 네 아버지가 한 그 시계 그래도 좀 연식도 있고 그런 거 같던데 괜찮을까? 아니 뭐 시계 귀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아니면 그냥 새 시계도 괜찮고 뭐.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사이니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계시지 않겠어? 너도 우리 집 가보 받았으니까 우리 아들도 너희 집 시계 물려받으면 될 것 같구나. 처음에는 시모 말에 의아했지만 나중에 상황을 알고 나서는 시모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었어요. 처음 그 박스를 받았을 땐 그만큼 제가 귀중한 갑오를 받았나 보다 하고 집으로 가서 보여드렸죠. 그런데 열어보니 너무 오래되어서 빛이 하나도 나지 않는 금가락지가 있었는데 시모가 잊고 빼지 않았던 건지 바닥에 보증서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날짜를 보니 20년 전에 구입한 14K 금반지였는데 그걸 보고선 너무 황당했어요.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비 신랑은 너무 신나서 언제 아빠 시계를 받을 수 있냐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들었어. 자기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 받았다며? 진짜 좋겠다. 거봐. 우리 집에서 자기 마음에 들어 할 거라고 했지? 엄마가 형수님한테는 그렇게 안 했는데 너를 며느리로 인정했나 봐. 그거 형수님한테도 안 줬던 건데 엄마가 그만큼 자기 마음에 들었다는 거라니까. 그나저나 아버님 시계를 나한테 주신다고 했다며? 아직 결정된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어머님이 내가 그 반지 받았으니까 아빠 시계 주면 딱 좋을 것 같다면서 말하셔서 그런 거지. 근데 이거 반지 대대로 내려오는 거 맞아? 안에 보니까 보증서도 있던데. 이게 한 20년 정도 된 거라고 적혀 있더라고. 그리고 순금도 아니고 14K라고 적혀 있었고. 에이, 자기가 잘못 봤겠지. 그리고 그게 뭐가 중요해? 엄마가 소중하게 간직한 반지를 당신한테만 준 게 중요한 거지. 형이 결혼할 때는 꺼내지도 않은 게 우리 엄만데 그걸 당신한테만 챙겨준 거라니까. 그래? 그럼 형 결혼할 때 형수님은 어떤 거 받으셨는데? 들어보니 그래도 예물 예단 다 해갔다면서 하시는 것 같던데. 아마 형이 그렇게 결혼을 하셨으니 당연하게 예물 예단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했는지 좀 알면 내가 참고할 수 있지 않겠어? 형수님은 그래도 정석대로 했지. 이불 세트 주변에 쫙 돌리고 반성기랑 무슨 은수저 세트랑 현금도 다 준비해서 줬지. 그래서 엄마가 엄청 뿌듯해서 여기저기 자랑을 엄청 했다니까. 근데 형수님 그렇게 준비할 때도 엄마 아빠랑 엄청 난리 쳐가지고 받았던 거라고 하긴 하더라. 그것 때문에 말이 좀 많긴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엄마가 예물은 별로 잘 안 챙겨줬던 것 같아. 엄마랑 아빠가 워낙 난리였어야지. 그래? 그럼 형은 처가댁에 뭐 하셨는데? 그래도 형수님께서 그 정도 하셨으면 뭔가 형도 처가댁에 뭐 해주신 거 아니야? 아니면 지금 사시고 있는 집 자기 형이 준비한 거야? 몰라. 아마 아무것도 안 했을걸?
처가댁에는 지금 사는 집 형이 마련한다고 했는데 거의 다 대출이긴 하지. 돈이 많은 건 아니니까. 어쨌든 형이 그만큼 잘났으니까 여자 쪽에서 그 정도로 한 거 아니겠어? 그쪽 집안에서는 형이 이 집 마련했는 줄 아니까 예단이나 이런 거 신경 써서 보냈던 것 같고, 엄마나 아빠는 그런 상황 잘 모르니까 당연히 여자 쪽에서 예단 이런 거 잘해오는 줄 아신 거지 뭐. 나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네. 어쨌든 그때랑 지금이랑 엄마가 생각이 좀 바뀌셨나 봐. 이런 것도 자기한테 챙겨주고. 철없이 말하는 예비 신랑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고, 보니까 형님도 결혼하기 전에 시부모 말에 휘둘리고 결혼을 한 것 같았어요. 막상 시댁에선 형이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해준 것 같았고, 남자친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우리 집에서도 사실 아예 아무것도 안 해줄 생각은 아니셨는데, 외동딸이 결혼하니 집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도와주시려고 했죠. 처음에는 고급 시계를 해주시려고 했지만 제가 예물을 받아온 거를 보시고선 아버지가 착용하시던 시계를 주셨어요. 그것도 사실 몇 천 하는 비싼 시계였는데 근데 막상 그 시계를 받고서는 시댁에서 말이 나왔어요. 엄마, 나 오늘 장인어른한테 이 시계 받았어. 역시 시계가 고급스러워서 그런지 보기만 해도 엄청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네. 장인어른이 이거 착용하시고선 일도 잘 풀렸다면서 그 기운도 주시는 거라고 하셨거든? 나도 잘 될 것 같아. 아이고, 너는 참 속도 좋다. 중고가 그렇게 좋디? 아니, 너네 집은 그렇게 잘 살면서 하나밖에 없는 사위에서 새 거 사줄 여력은 없으시다니? 나였으면 그 정도 돈 있으면 새 걸로 사주겠어. 에휴, 우리 아들이 저렇게 속이 좋아서 어쩔 거야. 얘, 너네 집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사위 이렇게 대접하니? 왜? 나는 이거 마음에 드는데? 엄마 이게 얼마인 줄 알아? 이거 1,000만 원 넘는 시계야. 솔직히 내 능력에 이 정도 시계 사는 거 얼마나 부담인데. 솔직히 나는 이것만 받아도 엄청 만족해. 아버님, 어머님은 새 걸로 사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엄마가 갑오를 줬으니까 아버님도 갑오를 주신다고 이걸로 주신 거야. 뭐? 아이고 참, 며느리랑 사이랑 같아? 너는 그걸 그 앞에서 헤헤거리면서 다 받았어? 이왕이면 새 걸로 주시라고 해야지. 쓰던 걸 주는 게 어디 있어? 네가 거기서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가 보다. 가서 제대로 대접받아야지. 중고를 받는 사이가 세상에 어디 있어? 나한테는 때 묻은 금가락지 하나 주시고서는 새 예물을 바라시는 시모를 보면서 현타가 왔어요. 문제는 예비 신랑도 시모 얘기를 듣고선 점점 생각이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좋다고 잘 착용하고 다니던 시계를 갑자기 다시 포장을 해서 저한테 다시 전달을 해 주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님께서 아끼시면서 착용했던 시계인데 내가 너무 철없이 생각 없이 좋다고 받았던 것 같아. 그 자리에서 괜찮다고 말을 했어야 하는 건데 내 생각이 너무 짧았어. 이거 잘 닦아서 다시 포장해 놓았으니까 아버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할 것 같아. 갑자기 왜 그래? 그래도 자기 이거 받고 좋아하지 않았어? 어차피 아빠한테는 다른 시계도 있고 이거 하나 당신한테 준다고 해서 아까워하시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아빠가 새 시계 사준다고 해도 당신 좀 부담스러워 했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아빠가 그만큼 당신 마음에 들어했던 거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주인이 있었던 물건인데 내가 받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차라리 아버님한테
새 시계로 받겠다고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 주변에도 물어보니까 쓰던 시계는 그냥 주인이 쭉 쓰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 이것도 아버님이 고르고 골라서 사신 거잖아. 그냥 생각해보니 내가 새 거 받는 게 맞을 것 같아. 남들한테도 말하기 좋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뭔가 새 시계를 받고 싶다는 말로 들리는데? 그냥 이걸로 받아. 솔직히 지금까지 엄청 마음에 들어 하다가 갑자기 새 시계 타령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왜 내 의미를 그렇게 나쁘게 해석해? 나는 단지 아버님이 아끼시던 시계를 그냥 내가 생각 없이 받은 것 같아서 좋은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새 시계를 받겠다고 하는 거야. 당신도 아끼던 물건 남한테 줄 수 있어? 가격을 떠나가지고 추억이 있는 건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속보이게 새 시계를 원하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너무나 실망스러웠고, 그래도 시댁 식구들과는 다르다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었죠. 속으로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시간은 제 속과 다르게 계속 흘러갔고, 고민을 하던 사이에 42평 신혼집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됐어요. 그 소식을 듣고선 시댁에서는 간섭이 더 심해졌고, 저녁에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하나하나 다 지적을 받게 되었죠. 이제부터는 집에 올 때 일할 복장으로 와야 하는 거 알지? 우리 집은 다 같이 음식 만들어서 먹는 거 알고 있니? 외식 같은 건 거의 안 하니까 그렇게 알고선 와. 그리고 너, 이제부터는 손톱 그렇게 꾸미고 다니는 건 그만해야 되겠어. 짧게 다르고 단정하게 하고 다니렴. 머리도 밝은 색보단 어두운 색으로 염색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가 전에는 손님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식구 아니니? 어머님, 제 머리가 원래 좀 밝은 색이라서 그런 거지 염색을 한 건 아니에요. 손톱은 제가 유일하게 있는 취미라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손톱이 너무 길다고 생각이 드시면 제가 여기서 더 짧게 자를 순 있어요. 그래도 컬러 바르는 건 제가 이걸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런 거 바르는 거 우리 집에서는 딱 질색이야. 색도 바르지 말고 그냥 단정하게 자르고 다녀. 그리고 애라도 낳으면 그거 다 애한테 안 좋은 거 모르니? 그러고 보니 니들 애는 언제 가질 거야? 니들 나이도 있으니까 이제 슬슬 임신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니? 이왕이면 아들로 허니문 베이비 가지면 좋으련만. 아이는 저희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아마 2, 3년 정도는 신혼 즐기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아직 일을 더 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승진도 해야 하고, 육아휴직하면 아무래도 일을 계속하긴 어려울 것 같아서요. 거기다가 남편도 육아휴직 좀 편하게 쓰려면 좀 더 연차가 쌓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아이 낳고 나서 저랑 남편 휴직 번갈아 가면서 쓸 거 생각해서 계획하려고요. 지금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 왜 육아휴직을 해? 그렇게 육아휴직하고 나면 나중에 승진은 못하는 거 아니니? 그리고 네가 일 욕심이 있으면 아이 낳고서도 어린이집 보내고 일하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야? 너희는 참 사서 고생한다 정말. 우리 때야 그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 여자들이 일하기 힘들었지. 지금은 나라에서 다 키워주는데 뭐가 못하니? 2, 3년 기다릴 생각하지 말고 얼른 임신 준비해. 아직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벌써부터 임신부터 일까지 온갖 걸 참견하셨는데 예비 시모가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구들 중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다들 밥만 먹고 있었죠. 집으로 가는 길 남자친구랑 크게 다투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결혼식까지만 참자고 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집에 몇 번이나 내려갔겠냐면서 결혼하고서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저를 달랬어요.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점점 저에 대한 간섭은 심해지셨는데 저는 친정부모님과 시간을 더 보내고 싶었지만 시댁에서는 쉬는 주말에도 저를 불러내셨죠. 안 된다고 거절하면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셨어요. 주말에 일이 있다더니 오늘 집에 있는 거니? 그럼 얼른 집으로 와서 일할 준비를 해야지. 뭐 하고 있어? 오늘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만두 빚기로 했으니까 얼른 와서 만두 만드는 방법 알고 네 형님이랑 같이 일 좀 하렴. 이렇게 만두 만드는 것도 배워야지. 우리 아들이 만두를 엄청 좋아해. 그럼 네가 손만두를 빚을 줄도 알아야 하지 않겠니? 오늘 저희 가족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승훈 씨 쉴 때 같이 갈게요. 그런데 아까 승훈 씨랑 통화를 했는데 오늘 어머님이 부르신 거 전혀 모르더라고요.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아까 일어난 것 같던데. 오늘은 승훈 씨 혼자 가야 할 것 같아요. 걔가 오늘 왜 오니? 와서 뭐 할 거야? 나중에 만두 다 만들어서 그냥 보내주면 되는 거지. 이런 건 여자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야. 네가 아직 결혼을 안 치러서 그런 거지. 원래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야. 너희는 이제 신혼집도 마련했고 혼인신고만 안 했지. 부부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친정에 정을 떼야 하지 않겠니? 결혼하면 매일 친정에 들락날락하면 주변 사람들이 혹시나 결혼 잘못된 거 아닌가 말 나오고 안 좋아.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신정 들락거리지 말고 시댁에 좀 자주 와서 지내. 얼른 준비하고 와. 어머님,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가족들이랑 먼저 약속한 일이고 오늘 부모님이랑 같이 보내려고 하거든요.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해요. 다음에 승훈 씨 시간 될 때 그때 같이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너 그런 식으로 하다가 내가 시집살이 하면 어쩌려고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나한테 점수 따야 나중에 결혼 생활이 편하지 않겠어?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서 내려와. 나중에 고된 시집살이 당하고 울지나 말고. 제가 끝까지 안 내려가니 시모는 저에게 시집살이를 기대하라는 문자까지 아무렇지 않게 보내셨어요. 참고 참았던 인내심이 바닥날 때쯤 솔직히 한편으로는 예비 시보만 이렇게 절 괴롭히니 결혼식만 끝내보자란 생각이 있었는데 예비 시보만이 문제는 아니었어요. 신혼집 인테리어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갈 때쯤 갑자기 예비 형님이 신혼집 좀 보자면서 연락이 오셨죠. 뜬금없는 연락이라서 뭘까 싶었는데 그래도 처음 연락이 오신 거라 같이 신혼집에 가게 되었어요. 아휴, 왜 이렇게 인테리어를 했대? 너무 촌스러운 거 아닌가? 여기 공간을 좀 잘 쓰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역시 살림을 안 하던 사람이 인테리어를 해서 그런가? 주변 공간이 영 별로긴 하네. 동서는 이런 거 정하기 전에 나한테라도 상의를 좀 해보지 그랬어. 어떻게 이렇게 인테리어를 했대? 도련님은 뭐라고 안 했어? 어차피 주방 살림은 제가 자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거실을 좀 편하게 쓰고 싶어서요. 그거 신경 써서 하다 보니까 주방 공간이 좀 좁아졌나 봐요. 형님이 보시기에는 좀 좁다 생각이 드실 순 있겠네요. 그래도 저희가 저녁까지 다 회사에서 해결을 하고 있어가지고 굳이 그 공간을 넓게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야 동서나 그런 거지. 여기서 살림하려면 좀 불편하긴 하겠다. 안 그래도
어머님이 동서 인테리어 하는 것 좀 봐보라고 하셨는데 내가 진작에 와볼 걸 그랬네. 어쨌든 여기 냉장고 공간이고 식탁은 여기쯤 놓이면 되겠다. 화장실은 2개지? 차라리 안방 화장실을 없애고 드레스룸을 좀 더 넓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형님은 마치 자기 집을 둘러보는 듯 이곳저곳 꼼꼼하게 체크를 하셨고 처음엔 왜 이렇게 꼼꼼하게 보실까 싶었는데 며칠 후 그 속셈을 알게 되었어요. 시숙네로 식사 초대를 받아 간 날 사건이 벌어졌는데 가보니까 음식은 없고 음식 재료만 주방에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신발을 벗자마자 형님은 절 보더니만 갑자기 앞치마를 저에게 내밀었죠. 여기 이거 앞치마. 오늘도 안 챙겨왔지? 식구들 저녁 시간 다 됐으니까 얼른 준비하자. 어차피 동서 요리 잘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 그래도 여자니까 기본은 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라고 말해줄 테니까 오늘은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하면 돼. 다음에는 동서가 준비하면 되고. 네? 지금 저보고 요리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식사 초대를 받아가지고 온 건데. 근데 여기서 갑자기 요리를 하라고 하니 너무 당황스럽네요. 오늘은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식사 준비하기 어려우시면 그냥 음식 주문해서 먹는 건 어떠세요? 어차피 앞으로 동서 여기 주방에 적응해야 하니까 슬슬 적응하면 되지 않겠어? 냉장고나 이런 건 내가 다 놓고 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대로 그냥 쓰면 돼. 지금 고장난 것도 없거든? 가전제품 새로 살 필요도 없으니까 비용도 절감하고 얼마나 좋아. 솔직히 다 가지고 가도 상관없는데 동선의 생각을 해가지고 결정한 거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주방에 제가 왜 적응을 해야 하는 거예요? 냉장고, 가전제품을 다 두고 가신다는 게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설마 저희가 여기 들어와서 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저희 지금 신혼집 얻었잖아요. 저번에 형님 같이 보시고서는 알지? 42평 신혼집. 내가 그때 둘러봤잖아. 그때 왜 거기까지 가서 받겠어? 솔직히 우리가 큰형인데 동생이 더 넓은 집에서 사는 게 말이나 돼? 여기 그래도 24평이니까 둘이 살기는 여기가 딱이지. 큰 집이 더 큰데 살아야지. 동서가 여기 들어와. 지금 무슨 개소리세요? 저보고 여기서 신혼살림을 차리라고 말하신 건가요? 어떻게 저한테 어떤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그런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제가 왜 여기서 살림을 차려요? 누구 맘대로요? 네 남편. 우리 도련님이 여기서 살라던데? 아직 못 들었어? 얘기 다 된 건 줄 알았는데. 그리고 동서가 반대하면 어쩔 거야? 우리 집은 남자가 하늘이야. 남자 말은 곧 죽어도 들어야 하니까 뭐 동서가 싫다고 해도 어쩔 거야? 예비신랑을 쳐다보니 제 눈을 피하기 급급했고 시부모와 시숙 역시 당연한 얘기를 한다는 듯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어처구니가 없어서 당장 그 집을 나오게 되었는데 제가 나와도 그 누구 하나 절 잡으러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음날부터 예비신랑은 계속 전화를 해왔고 전 가족들이 너무했다,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할 줄 알았는데 막상 받아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아무리 화가 나도 어른들 앞에서 그러는 거 아니야. 엄마랑 아빠가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알아? 예의 없다고 당장 와서 사과하라는 거 내가 얼마나 말렸는데.
내가 중재 잘해놓았으니까 그냥 와서 죄송하다고 한마디만 해. 이건 또 무슨 개소리야? 내가 왜 가서 죄송하다고 해? 죄송하다고 말해야 할 건 당신 가족들이야. 그리고 너도 알고 있었지? 우리 집에 형네가 들어와서 산다고 했던 거 말이야. 네 형수 말 들어보니 네가 거기 들어가서 살아도 된다고 했다며. 지금 그게 사실이야? 솔직히 42평이면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해? 우리 둘 다 일하고 바쁜데 저녁도 회사에서 먹고 들어오는 판국에 42평 집 관리? 아휴, 우리 못해. 형수님은 주부니까 훨씬 더 깔끔하게 관리하실 수 있잖아. 올해 형수님 임신하고 아이 낳을 계획도 있으시고, 그러면 큰 집에서 사는 게 좋은데, 우리 아이 갖기 전까지만 잠깐 사시라고 하면 되잖아. 그리고 우리는 가전제품 새로 살 필요 없으니까 좋고. 너 등신이야? 그게 말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 집을 왜 당신네가 마음대로 산다 만다 하는 거야? 그 집 우리 집에서 해준 거 벌써 까먹었어? 애초에 거지 같은 집이랑 결혼하겠다고 한 내가 등신이지 누굴 탓해. 너랑 더 이상 말해서 뭐 하겠어? 결혼 안 하겠으니까 그렇게 알아. 뭐? 거지 같은 집안? 너네 집은 얼마나 잘났길래 그따위로 말을 하는 거야? 집 하나 해준다고 지금 유세 부리는 거야? 그럴 줄 알았어. 엄마가 처음에 네 기 못 잡으면 평생 처갓집에 끌려다닐 거라고 하더라. 너 하는 말 들으니까 딱 내가 그럴 것 같네. 너 후회하지나 마. 나중에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내가 용서해주나 봐. 전 예비 신랑의 말에 남아있던 정마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예비 신랑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댁 식구들의 말에 휘둘리고 있었고, 결국에는 자기 가족 편을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해 파혼을 선언했답니다. 처음에는 저를 괘씸하게 생각했던 예비 신랑, 예비 시댁에서도 제가 완전히 끊고 파혼을 선언하자 태도가 바뀌었죠. 미안하다며 여러 번 절 찾아왔고, 술 취해 행패를 부리기도 했는데, 전 스토킹으로 고소를 했고, 접근 금지도 신청했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들었던 비용들은 위자료로 청구를 했고, 그렇게 저흰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끝을 내고서도 억울했는지, 예비 신랑은 멍청하게 주변에 파혼한 이유를 꺼냈더라고요. 당연히 주변에서는 예비 신랑 예비 시댁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점점 예비 신랑 주위 사람들은 다들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예비 신랑은 거의 회사에서 외톨이가 되어서 그만두었고, 들어보니 그 가족들은 지금도 서로를 탓하면서 매일 다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비난을 받는 사람이 형님이라고 하던데, 아마 시모는 그 집안 아들을 평생 혼자 늙어 죽게 만들 모양인 것 같아요. 큰형네도 이혼 소송할 것 같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는 그 집안에 관심을 끊었답니다. 지금은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부모님께서도 더 늦기 전에 넓은 세상 보고 오라며 권해주셨고, 저도 다른 나라에서 여러 가지 경험해 보고 오려고요. 인생의 뼈아픈 교훈을 얻게 되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나요? 여러분들 얘기도 듣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제 편이 되어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모두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상견례를 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직면하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년 정도 연애 후 서로에게 확신이 들어 결혼까지 생각을 했었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까지 드렸었어요. 저는 대기업에서 반도체 생산 라인 파트에서 관리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은 제가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말 한마디 꺼내자마자 바로 결혼 허락하셨어요. 결혼 생활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게 돈이라며 몇 년 살다 보면 둘이 벌어도 모자랄 거라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안심이라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반대로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자친구의 직업보다 인성을 보셨어요. 예의 바르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모습들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다면서 좋게 봐주셨습니다. 남자친구의 직업은 엔지니어예요. 저희 회사 하청에 있긴 하지만 교대 근무라서 그런지 적지 않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생산직 라인 장비가 노후가 돼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남자친구와 자주 마주쳤었고 그렇게 일적으로 꽤 오래 봐왔던 사람이었어요. 볼 때마다 느낀 거였지만 항상 친절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다른 엔지니어 분들 같은 경우 교대 근무와 장비 보수로 인해 피로가 누적돼서 많이 지쳐 있다 보니 무슨 말을 해도 귀찮아하거나 대꾸조차 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언제나 한결같았어요. 그래서 눈에 확 들어왔었고 몇 년간 저희 라인 담당으로 배정돼서 상당히 가깝게 지낼 수 있게 되었던 거였죠. 이런 관계가 나중엔 개인적인 자리까지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고 결혼까지도 얘기가 나온 거였어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훅 들어온 남자와 연인 사이에서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가 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더군요. 저는 솔직히 결혼이라는 걸 상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워낙 일이 바쁘게 돌아갔었고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시간조차 없었기 때문에 평생 노처녀로 살다가 세상 떠나게 될 줄 알았지만 저에게도 기회라는 게 찾아온 거였죠. 시부모님 인상도 나쁘지 않아 보였었고 무난한 결혼 생활을 상상했었는데 상견례를 하기 바로 며칠 전에 예비 시모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남자친구에게 듣게 되면서 너무 놀란 저는 퇴근 후 바로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죠. 그렇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모는 다리에 깁스를 한 상태로 입원 중이셨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주영 씨한테 들었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는데요.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듣기론 후진하는 차가 뒤에 있던 어머니를 받았다면서요. 어떻게 된 거냐면, 아휴, 내가 아들과 통화하고 있었는데, 후진하는 차량이 나를 못 봤는지 그대로 돌진해 버리더라고. 그래서 왼쪽 다리가 차 밑으로 깔렸지 뭐야. 크게 다친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대충 합의 보고 끝내면 되는데 나한테 피해를 준 사람과 조율이 잘 안 되더라고. 상견례 하기 전에 마무리 지어야 할 텐데 걱정이네. 상견례 그거 좀 더 미루면 되죠. 어머니 몸부터 신경 쓰세요.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더 크게 안 다친 것만도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주영 씨는 어디 갔어요? 사고 유발자와 병실에서 대화하고 있나 본데. 오다가 못 마주쳤니? 아무래도 합의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말이 좀 길어지나 보더라고. 일찍 왔네? 엄마. 이분이 초보 운전이라 미숙해서 좋게 해결받으면 좋겠다는데 엄마가 원하는 합의금은 너무 많은 것 같다고 부담스러워 하세요. 뭐라고? 지금 내가 요구한 합의금을 주지 않겠다는 거야?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쪽이 뒤에서 받아버리는 바람에
내 발이 차 밑으로 깔렸고 온몸이 쑤셔서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내가 원하는 조건의 합의금을 안 주겠다는 게 말이 돼? 그쪽 부모가 다쳤어도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아? 그게 아니라요.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결해 준다고. 제가 추가적으로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부터 그걸 아드님께 설명드렸는데 조율이 잘 안 돼서 해결을 못 봤어요. 보험사에서 병원비랑 일정의 보상금으로 100만 원 정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한테 따로 500만 원을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제 차가 마티즈 중고로 200만 원 주고 산 건데 추가적으로 저에게 개인적인 합의금 500을 얘기하시는 건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아서요. 내가 지금 억지 부리는 걸로 보여요? 사고 나서 세상 떠나지 않은 것만도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이 여자가 사람을 쳐놓고 배짱 부리고 있네. 지금 깁스한 거 안 보여? 그리고 교통사고라는 게 언제 어떻게 후유증이 나타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100만 원 그거 없어도 되는 돈 받고 끝냈다가 나중에 내 몸에 문제 생기면 그쪽이 따로 보상이라도 해줄 거야? 보험 처리해줬다고 아예 모른 척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런 상황이 혹시라도 오게 되면 피해를 보게 될까봐 추가적인 보상금을 달라는 건데 이게 잘못됐어? 그쪽은 부모도 없는 거야? 적당히 합의 보고 끝내주려 했는데 안 되겠네. 이번 일을 통해서 평생 트라우마로 남게 법적 소송 가야 되겠어. 더 많은 돈이 깨져봐야 정신 차리지? 운전을 할 줄 모르면 아예 밖으로 기어 나오지 말던가. 그쪽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 어디서 지금 큰 소리야? 선처는 절대로 없을 거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어차피 그쪽이 손해지. 나는 더 이상 피해볼 게 하나도 없거든. 저 부모 없이 지금까지 혼자 살아왔어요. 어렸을 적 교통사고로 부모님이 한날 한시에 돌아가셔서 지금까지도 힘들게 살아오고 있는데 500만 원은 저에게 너무 큰 돈이에요. 저 때문에 피해보신 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일은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좋게 해결 보면 안 될까요? 합의 문제로 예비 시모와 언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조율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얼굴이 점점 붉어졌고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격앙된 목소리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보통 보험 처리하면 끝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고를 유발했던 당사자에게 추가적인 합의금을 요구하는 건 저도 처음 본 상황이라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예비 시모가 변호사 선임해서 이미 어떻게 처리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지 전부 다 알아봤다면서 상대방을 코너로 몰아세우고 있었어요. 사고를 낸 여자는 보험사와 대화를 좀 더 해보겠다면서 병실 밖으로 나갔고 잠시 뒤 다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방금 보험사와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보험사 측에서는 보상 관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사고 경도의 기준에 따라 지급이 되는 거라 이미 보상금은 정해져 있는 거고 나머지 추가 피해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데 이미 보험사 측과 합의를 본 상태라 안 줘도 된다고 하던데. 그래서 지금 나한테 개인적인 피해 보상금을 주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이번 일을 크게 만들어야 정신 차리지? 운전대 평생 못 잡게 해줄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는 그쪽을 상대로 고소를 할 수밖에 없어. 내가 세상을 떠날 뻔했었는데
고작 100만 원에 끝내자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쪽은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라는 걸 잊은 것 같은데 한번 법대로 해보자고. 변호사 선임할 돈은 있지? 이 일로 내가 시간적으로도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 내가 지금 요구한 금액보단 더 크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거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예요. 나는 할 말 끝났으니까 그만 나가주세요. 최대한 좋게 넘어가 주려 했는데 하는 행동이 아주 괘씸하네. 예비 시모는 피해자였기 때문에 큰 소리 칠 수 있었지만 사고를 유발했던 여자는 가해자라서 예비 시모의 말에 찍소리도 못하고 있었어요. 가해자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다면서 인사를 드린 뒤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도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알지 못했던 저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변호사와 상담까지 받았다면서 추가적인 피해 보상금에 대해 어느 정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다시금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요즘 사람들은 눈치가 없다며 좋게 해결 보면 되는 걸 복잡하게 가려 한다면서 골치 아파하고 있었어요. 피해자 입장에서 타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라며 시모는 이런 상황이 저에게도 올 수 있다며 잘 보고 배우라는 말을 하셨어요.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를 자랑스러워 했어요. 우리 엄마가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이런 일들이 가끔 있었는데 원하는 피해 보상금은 전부 다 받아냈었어. 남들은 그냥 대충 넘어갔을 테지만 우리 엄마는 피해받은 건 확실하게 보상을 받아야 하시거든. 결국 저 여자도 엄마한테 합의금으로 500만 원 주게 될 거야. 사고를 유발한 것부터가 잘못의 시작이잖아. 그런 일만 없었다면 여기 누워 계실 필요도 없고 병원에 계시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도 없는데 아까 그 여자 때문에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잖아. 그래서 아마 그 여자도 결국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걸. 그 돈 받아내면 엄마가 우리 결혼생활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하셨어. 아버지 온다니까 그럼 쉬고 계세요. 예비 신랑은 시모를 살펴드린 뒤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동안 살면서 처음 본 광경이었지만 각자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고 예비 시모가 피해를 본 부분이라 타당하게 요구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 또한 이런 일을 한두 번 봐왔던 건 아니었는지 크게 신경 쓰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예비 시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예비 시모는 사고를 냈던 가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받아냈다는 말을 남자친구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어요. 저에게는 한없이 잘해주셨는데 예비 시모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돼서 그런지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남자친구에게도 알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돼서 낯설게 느껴졌었지만 성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 생각하는 걸 남자친구한테 꺼내고 싶지 않았어요. 사고야, 살면서 손에 꼽을 정도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예정대로 일정이 잡혀있던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거의 다 도착해 갈 때쯤 남자친구는 이미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문자를 받았고 저희도 뒤이어 상견례 장소에 도착해 차에서 내려 식당 안으로 들어가 종업원의 안내를 받아 예약해두었던 룸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반대편에서 걸어 나오던 예비 시모와 저희 엄마가 어깨를 부딪히게 되었고 예비 시모는 그 자리에서 힘없이 그대로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는 돌발 상황에 모두가 놀란 상태였어요.
예비 시모가 맥없이 넘어져 버려 바닥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대로 머리를 부딪혔고 그 소리에 남자친구와 예비 시부가 허겁지겁 달려와 고통스러워하는 예비 시모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쓰러져 있는 예비 시모에게 죄송하다면서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며 부축해 드리려 했는데 갑자기 엄마의 팔을 뿌리치더니 화를 내셨습니다. 저희 엄마 보고 장님이냐면서 두 눈 뜨고 앞도 못 본다며 막말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저희 가족들도 그런 예비 시모의 말에 당황해하고 있는데 말이 좀 지나친 것 같아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고 한마디 하려 했는데 갑자기 예비 시모가 저희 엄마한테 돈을 요구했어요. 아유, 교통사고로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예비사돈께서 앞을 제대로 못 보시고 돌진하는 바람에 제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는데 뇌진탕이라도 생긴다면 이거 문제가 심각해지겠는데요. 지금 당장 병원을 좀 가봐야 할 것 같긴 한데 오늘 이 자리가 제 아들과 결혼 문제로 만들어진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래서 일단 상견례를 끝내고 입원할까 생각 중입니다. 아휴, 지금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픈데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것 같거든요. 넘어지면서 팔목도 삐끗했는지 상당히 시큰거리는데 깁스도 해야 되겠네요.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받아야 돼서 금전적인 손해가 크게 날 것 같은데 뇌진탕이라는 게 당장은 멀쩡해 보여도 며칠 뒤에 나타날 수도 있는 증상이잖아요. 혹시 모르니 저에게 피해 보상금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깡패도 아니고 어깨로 저를 사정없이 밀치셔서 이런 사고가 난 거잖아요. 깽값으로 1200만 원 정도 맞춰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체 부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머리인데 좀 전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을 때 쿵 하는 소리 들으셨죠? 아, 여기 봐봐요. 홍난 거 보이세요? 이 정도면 무조건 뇌진탕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아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깽값이요? 제가 주영군 어머님한테 손찌검 한 것도 아니고 그쪽이 앞을 못 보고 무작정 밀고 들어와서 부딪힌 건데 병원비는 그렇다 쳐도 피해 보상금으로 1200만 원을 달라뇨.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병원에서 검사받고 치료받는다 해도 그 정도로 큰 돈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아실 텐데요.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피해 보상금이라고 했잖아요. 치료비는 당연히 그쪽에서 해줘야 되는 거고 내가 받은 신체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건데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좋게 말하니까 제 말이 억지스러워 보이세요? 그쪽이 일단 원인 제공을 했잖아요. 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한두 번 얼굴 볼 사이도 아니고 예비 사돈지간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저렴하게 부른 거니 여기 통장에 적힌 계좌로 지금 당장 피해 보상 금액 쏴주시죠. 상견례 자리에서 서로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요. 이 결혼 파투 낼 거예요? 자식들한테 상처 줄 생각은 아닌 거죠? 이 정도는 솔직히 껌값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준 이 통장에 1200만 원을 이체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보라야, 너는 이런 집안인 거 알고 있었니? 이 결혼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 말하는 것도 저렴한데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한 이런 집안들과는
인생 엮여봤자 좋을 거 하나 없다. 상견례 시작하기 전에 알아서 천만 다행이지. 방금 법대로 하자고 했죠? 그 말에 책임지셔야 할 것 같네요. 지금 저에게 한 말에 대해 번복하시더라도 저희가 받은 상처는 좋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아이고 참, 어디에 믿는 구석이라도 있나 보죠?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내가 쫄아서 고개를 숙일 줄 알아? 먼저 사고를 유발한 게 누군데 나한테 큰 소리야? 예비 시모는 저희 엄마한테 화를 내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퍼붓다가 들고 있던 핸드백을 사정없이 흔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방에 엄마가 머리를 강하게 맞았고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고개가 숙여진 엄마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더니 예비 시모에게 받았던 통장을 다시 내밀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핸드백으로 저희 엄마 머리를 내려칠 생각은 없었다면서 고개를 숙인 채 내밀었던 통장을 받아가려 손을 내민 순간 엄마는 가까이 다가온 예비 시모를 향해 들고 있던 통장으로 사정없이 뺨을 올려쳤어요. 결국 상견례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예비 시모가 퍼붓는 막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저는 남자친구에게 결혼은 없던 일로 하고 저희 둘의 관계도 끝내자며 부모님을 밖으로 모시려는데 그때 일이 바빠서 상견례 자리에 못 올지도 모른다던 오빠가 특근을 마치고 뒤늦게 도착을 했어요. 저희 오빠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많이 놀랐는지 어떻게 된 거냐며 상황을 정리해 주려 하는데 예비 시모가 법정에서 보자며 더 심하게 난리를 쳤어요. 상당히 흥분한 상태라 대화 자체가 되지 않자 최대한 좋게 정리를 하려 했던 오빠도 선을 넘는 예비 시모의 지나친 행동에 화가 났는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적당히 좀 하시죠. 이런 격식 있는 자리에서 상황을 악화시켜야 되겠습니까? 일단 진정하시고 어떤 상황인지 저희 동생한테 대충 듣긴 했는데 저희 어머니와 실수로 부딪힐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안 좋게 끌고 갈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1200만 원을 피해 보상금으로 달라는 건 너무 억지스럽기도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혹시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당연히 제 동생과 결혼은 힘들죠. 아이고, 누가 결혼하겠대? 나도 이런 기분으로 내 아들을 그쪽 집안 사이로 보낼 생각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합의할 거예요, 말 거예요? 조율이 안 되면 법대로 하던지. 내가 피해를 받았는데 그쪽들이 유리할 것 같아? 여보, 내 담당 변호사한테 전화 좀 넣어봐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알아봐야 되겠어. 일단 저기 룸 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니 좀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가 두 눈으로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 변호사 선임하실 수 있고 이 정도 일로 법정에 올라가는 게 더 손해보는 일인 것 또한 알아두시죠. 제 직업이 검사거든요. 보라한테 아직 못 들으셨나 봐요. 네? 검사요? 아니, 방금 검사라고 했어요? 아니, 저번에 인사 왔을 때 나한테 친오빠가 한 명 있는데 직업이 강사라고 했지. 검사라고는 안 했는데. 너도 나한테 강사라고 했잖아. 좋은 직업은 아닌 것 같아. 더는 안 물어봤는데. 강사가 아니라 검사였다고? 아니, 너는 나한테 어떻게 말을 전달해 준 거야? 네가 강사라고 해서 그렇게 알아들었잖아. 아이고, 검사 양반. 내가 상황 파악을 못하고 너무 날뛰었나 보네. 일단 다들 진정 좀 하고 조용히 정리하도록 하죠.
저도 피해를 봤으니 여기에서 서로 좋게 넘어가는 게 어떻겠어요? 예비 며느리 친오빠가 검사였으면 아유, 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겠어요? 내기가 어떻게 됐나? 강사를 검사로 알아듣다니. 아무래도 나이가 먹어서 기가 많이 어두워졌나 보네. 그때 당신이라도 화장실에 가지 않았다면 제대로 알아들었을 텐데. 어찌됐든 제 아들과의 결혼은 물 건너간 거니 저희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아유, 살면서 검사를 내 두 눈으로 본 건 또 처음이네. 좀 전에 있었던 일들은 서로 잊기로 하죠. 저도 너무 흥분해서 잘못한 게 있으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분명 강사라고 내가 알아들었었는데? 그때 내가 기계 밑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을 때 물어봤었잖아. 보라씨 오빠 직업이 뭐냐고. 내 귀로 들리긴 분명 강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엄마, 죄송해요. 기계 소리가 너무 커서 잘못 들었나 봐요. 그리고 엄마가 오늘 일은 너무 심했어요. 저랑 결혼할 사람이었잖아요. 상황이 어찌되었든 일단 잘잘못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으니 CCTV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자리를 지켜주시죠. 예비 시부모와 남자친구는 저희 오빠가 검사라는 말에 사색이 된 얼굴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오빠는 룸 안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확인하게 되었고 저희 엄마가 문을 열기 직전 상황부터 보려 했는데 저희 가족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모가 문 앞에 서서 넘어지는 연기를 수십 차례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비 시부와 남자친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 예비 시모가 창밖을 바라보더니 저희가 도착한 걸 보곤 문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문이 열리는 순간 저희 엄마와 부딪히면서 좀 전에 연습했던 대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부와 남자친구가 급하게 예비 시모를 부축해 주었고 그때부터 상황이 시작이 된 거였어요. 저희가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었고 할 말을 잃어버려 CCTV 장면을 반복해서 돌려보게 되었죠. 예비 시모는 말까지 더듬더니 최근에 연기학원에 다니고 있어서 잠깐 연기를 해본 거라며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듯 횡설수설하고 있었어요. 오빠는 저희 가족이 도리어 피해를 본 것 같다면서 핸드백으로 저희 엄마 머리를 내려친 것과 정신적으로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 조용히 넘어가지는 못할 것 같다며 추가적인 조사를 더 진행해야 할 것 같다며 갑자기 경찰서에 전화를 했어요. 그리곤 오빠는 상습 자해 공갈을 저지른 범죄자들 같다면서 예비 시부모와 남자친구를 신고했습니다. 예비 시모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오빠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면 경찰서에서 해명하라고 경찰들에게 그 사람들을 넘겼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런 일을 처음 경험해 봤는데 상대방이 고의로 죄를 뒤집어 씌워 보상금을 받는 사건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 이번 일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 나중에 듣게 된 소식은 가족 전체가 상습적인 자해 공갈단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피해보상금을 500만 원이나 물어줬던 그 여자분도 같은 피해자였고 이번 일이 밝혀지게 되면서 다시 돈을 되돌려 받았다는 소식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습적인 범행을 저지른 그 사람들이 타인에게 받은 금액만 5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벌금형은 힘들 것 같고 징역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돈이 아무리 좋다 해도 자해 공갈로 죄 없는 사람의 돈을 뜯는 행위는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가족 말고도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중에서도 같은 피해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만약 이런 일이 생기셨다면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먼저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다 보면 더 큰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하나 싶었는데 자해 공갈단이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네요. 안 좋은 일이 지나갔으니 앞으로 좋은 일만 찾아오겠죠.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사고 없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이에요. 회사원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가고 있었을 때 오랫동안 공부를 하던 시누이는 회계사 시험에 붙게 되었고 저 역시 가족이었기에 굉장히 축하를 해 주었어요. 하지만 시누이가 회계사 시험에 붙고 나서 시어머니 태도는 저희에게 180도 변해 갔습니다. 사실 남편의 벌이가 회사원 치고 적지 않은 월급이었고 시누이의 뒷바라지까지도 남편이 했었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시어머니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돌변한 태도의 화살은 저와 제 딸에게 겨누어졌고 너무 급작스러운 변화 때문인지 적응하기가 영 어렵더라고요. 우리 딸이 이렇게 회계사 시험에 붙을 줄 알았다니까. 영기 엄마, 내가 한턱 쏠 테니까 걱정 말고 그날 먹으러 나와. 이제 우리 딸 벌이가 웬만한 회사원보다도 많은데 무슨 걱정이야? 아유, 이제 나 고생 끝났지 뭐. 시집만 잘 가면 된다니까. 아이고, 그렇게 공부하더니 드디어 성의가 한 건 했구나. 그래도 그 집 며느리랑 아들이 뒷바라지 잘했지 뭐. 뒷바라지는 무슨? 이 정도도 안 해 그럼? 다 돕고 사는 거지 이게 뭐라고. 하여튼 내가 한 통 쏠 테니까 밥 먹지 마라. 어머님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보였고 그 모습이 처음엔 저 역시 기뻤답니다. 저렇게 행복해 하시니 보는 제가 더 좋았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저 어머님의 장단에 맞춰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제가 되었던 거죠. 예, 주말에 성희가 사이 될 사람 데려온다고 했으니까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봐라. 그 남자는 검사랜다. 아주 끼리끼리 잘 만났지 않니? 우리 성훈이도 잘 풀렸어야 했는데 너 만나서 혼전 임신하고 애 딸려가지고 바로 취직해서 인생 고꾸라졌지 뭐. 어머님, 무슨 이의 인생이 고꾸라져요. 말을 하셔도 꼭. 그리고 처음엔 저보고 복덩이라고 하시더니 무슨 말씀이 그래요? 복덩이는 무슨? 우리 성희보다 원래 성훈이가 공부를 더 잘했어. 그럼 성훈이도 지금쯤 한가닥 했을 건데 평범한 회사원이 뭐냐? 내가 남들한테 말하기가 창피해서 말을 못해. 다 주변 사람들이 아들 공부 잘했다고 뭐하냐고 물어보는데 그냥 회사 다닌다고 하니까 창피하다 아주. 내 꼴이 뭐가 되니? 그나마 우리 성희가 회계사 시험에 붙었으니 면은 좀 섰지. 너무하시네요. 솔직히 생색은 아니지만 아가씨가 공부할 수 있었던 것도 이가 다 뒷바라지해서 그런 건데 이제 와서 회사원이니 인생 고꾸라졌니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어머님, 지금 기쁘고 그런 건 알겠는데 말씀 좀 삼가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 성운이야 뭐 돈이라도 됐지. 넌 뭐 했니? 우리 성희가 회계사 될 동안 넌 뭘 했길래 이렇게 당당한 거야? 아가씨 도시락 되고 아침 저녁으로 도서관에 데려다드리고 매일 삼시세끼를 차려댔으면 말 다 한 거 아닌가요? 그깟 거 참 대단한 거 했다. 됐냐? 너 마음 곱겠어. 이제 성이랑 너랑은 완전 신분이 다른 몸이니까 알아서 눈치 보란 말이야. 제가 조금 격분해서 얘기를 하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 시어머니였지만 내심이 모든 것이 제 탓인 것 마냥 몰아가는 눈치였어요. 사실 저희는 만난 지 3달 만에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가정에 책임을 지겠다며 평범한 회사원으로 취직을 했거든요. 그래도 학벌이 좋아서인지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진급도 빨라서 월급이 연차에 비해 높았습니다.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없이 살았고 행복했는데 저 역시 남편이 집에서 아이와 본인 내조를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시집살이와 더불어 남편의 내조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당시 저보고 딸 같다며 정말 좋아하셨더랬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가정적이지 않은 시어머니 대신 제가 시누이 뒷바라지와 남편 뒷바라지를 하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성희 씨랑 결혼 날짜는 다 잡았고 어머님은 식장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다 준비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이고, 우리 사이가 검사라고 하더니 일도 아주 똑부러지게 처리 잘하는구먼. 아주 엘리트 커플이 결혼하는 걸 내가 살아생전에 볼 수 있다니 너무 기뻐. 우리 성희 잘 부탁하네. 내 비록 며느리는 마음에 안 들지언정 사이는 이렇게 마음에 드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아무쪼록 우리 식구가 된 걸 정말 환영하네. 우리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에이, 엄마는 당사자도 있는 앞에서 무슨 말이 그래요. 언니,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요. 엄마가 원래 좀 그렇잖아. 그래도 엄마, 말 조심 좀 해요.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시집와서 잘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새 식구 될 사람 앞에서 너무하네. 하여튼 니들은 마음이 비단결 같다니까. 솔직히 우리끼리 있어서 하는 말이지. 쟤 볼 게 뭐가 있니? 혼전 임신으로 눌러 앉은 거지. 엄마도 그런 얘기를 여기서 왜 해? 그리고 그 덕분에 예쁜 예언이 얻었으면 된 거지. 여보, 너무 귀담아 듣지 마. 사위될 사람 앞에서 저를 내리까는 시어머니를 보자 우라통이 치밀었지만 그래도 시누이와 남편의 실드 때문인지 조금은 참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신우는 결혼식을 하게 되었고 결혼을 하자마자 겹경사로 아이를 낳게 되었답니다. 저에게도 아들 손주 노래를 부르던 분이어서 그런지 시누이의 아들을 그렇게 금쪽같이 예뻐하셨어요. 하지만 저와 사이를 비교하는 것도 모자라 시누이의 아이가 태어나자 손주들끼리 비교하기 시작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저를 천대하는 것은 참아도 제 자식을 천대하는 건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어요. 아마 성희 아들은 성희랑 김서방 닮아서 머리가 좋을 거야. 이렇게 앞장구 뒷장구인 거 보면 머리에 들어갈 게 얼마나 많다는 거야. 아주 내가 이 맛에 살지. 성희야, 애는 내가 다 봐줄 테니까 넌 나가서 일 열심히 해라. 아까운 회계사 자리인데 쉰다는 게 말이나 되는 거야? 이 엄마가 다 키워줄 거야. 그리고 저렇게 노는 네 새언니도 있는데 네가 뭐가 걱정이야?
안 그래도 복직 바로 할 거예요, 엄마. 부탁 좀 할게. 내가 섭섭지 않게 챙겨줄 테니까 조금만 고생해줘요. 슈터 쓸 생각도 해봤는데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을 들인다는 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도 엄마가 있으니까 든든하기도 하네. 걱정 마. 너네 새언니도 있으니까. 너 집에서 놀면서 우리 유준이 같이 봐주는 거 괜찮잖아? 놀면 뭐해? 신우 도와야지. 어머님, 저도 예은이 보랴 집안일 하랴 바빠요. 무슨 제가 집에서 얼마나 논다고. 말씀 그렇게 하니까 섭섭하네요. 섭섭은 얼어 죽을. 너 우리 아들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이 정도도 못하겠다는 거야? 내가 내 입으로 또 말해야겠어? 성훈이도 너랑 예은이 때문에 인생 고꾸라진 거야. 너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 성희처럼 한가닥 하고 있을 거라고. 그럼 너 같은 애를 만났겠니? 진작에 변호사나 의사 마누라 데려왔겠지. 내 입에서 험한 말 나오게 하지 마라. 지금도 충분히 참고 있으니까. 막말을 시전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정말 화가 참을 수 없이 났지만 그때는 왜인지 되들어지질 않았어요. 사실 어머님 말씀대로 남편이 저를 만나지 않았다면 더 잘 풀렸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되어서 그랬는지 자꾸만 작아지는 마음이 들게 되었죠. 그땐 일도 하지 않고 있고 집에서 그저 살림만 해서 그런지 시댁 식구들에게 무조건 잘해야지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았죠. 예, 그림 저기서 그려라. 애 지금 기기 시작하는데 크레파스라도 먹으면 어쩌려고 여기서 그림을 그려? 절로 가. 엄마, 할머니가 또 나한테 화내. 저 유진이 그려주기로 고모랑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는 거예요. 아유 글쎄 절로 가라니까. 우리 유준이가 혹시라도 크레파스라도 먹으면 어쩌려고? 누굴 닮아 말을 이렇게 안 들어? 꼭 하는 짓도 지엠이 닮아가지고. 가라면 가. 저기 식탁에 올라가서 그리든지 방에 들어가든지 하란 말이야. 어미야, 뭐하니? 어머님, 예은이가 설마 크레파스를 저기다 두겠어요? 그냥 유준이 그려주고 싶어서 그러나 본데 애한테 꼭 그러셔야겠어요? 뭐? 지금 내가 니한테 괜히 그런다는 거냐? 유준이가 니 애 아니니까 그러는 거지? 유준이가 어떤 애인데? 검사와 회계사 사이에서 나온 아주 스마트한 별종이 될 건데 지금 너네가 일반하게 취급하면 되겠어? 머리가 나쁘니까 원. 니 애나 그렇게 키워라. 우리 유준이는 달라도 아주 다를 거야. 나중에 국회의원이나 진짜 혹시 아냐? 청와대에 들어갈지? 어머님, 예은이도 어머님 손녀예요. 스마트한 별종 이러면서 유준이랑 예은이 차별하시는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하긴 뭘 너무해. 손녀랑 손자랑 같냐? 아무리 성씨가 틀려도 이 사회에선 아들이 최고다 이거야. 뭘 알고나 씹으려. 그렇게 따지면 예은인 친손녀 아닌가요? 요즘에 친손주, 외손주가 없다지만 어머님 논리라면 전 이해가 안 가네요. 너한테 이해하라고 한 적 없다. 그냥 받아들여. 알겠어? 이 집에 시집와서 성훈이 주저앉혔으면 내 말에 따르라고. 막무가내로 점점 변하는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화가 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시어머님은 신우의 아들을 그렇게 잘 보지도 않았죠. 허구한 날 외출이 잦은 어머님이었기에 학가를 내서 살고 있는 제가
신우이의 아기를 봐주기 일쑤였고, 전 제 아이 케어하랴, 신우이 아이 케어하랴,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도록 살았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당당했는데, 그래서 저 역시도 고분고분했던 때와는 다르게 그날은 웬일인지 속에서 울분이 터져버렸고 저 역시 어머님께 따졌답니다. 나 오늘 영기 엄마가 국수 해준다고 해서 영기 엄마네서 점심 저녁 다 먹고 올 거니까 애 잘 봐라. 우리 손자 머리 콩하게 하지 말고 잘 보란 말이야. 또 나 없다고 혹시라도 예은이랑 차별할 생각하지 말고 네 아들이다 생각해. 너 아들도 없으니까 똑바로 보고 있어. 어머님, 저도 오늘 예은이 데리고 친정 가려고 했거든요. 엄마가 오랜만에 예은이 보고 싶어 하셔서 데리고 가기로 했어요. 아니 출가회의니 어딜 그렇게 다닌다는 거야? 그리고 사돈은 뭘 그리 오라가라 해? 그럼 나더러 지금 이 나이에 집에 박혀서 손자나 보라는 거야? 너 진짜 웃긴다. 집에서 할 일 없이 놀고 먹는 주제에 애도 안 보겠다고 하면 어쩌라는 거야? 어머님, 따지고 들면 이건 아니죠. 솔직히 아가씨가 어머님이 아기 봐주신다고 돈 들이잖아요. 시터 비용. 근데 어머님, 언제 한번 유준이 보신 적 있으세요? 막말로 예뻐만 하시지. 애기 씻기고 놀아주고 먹이고 재우고 다 제가 하잖아요. 저 역시 제가 왜 이걸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연로하신 어머님보다 제가 더 젊으니까 그냥 했어요. 근데 말을 안 하니까 그냥 유준이를 완전 저보고 키우라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저도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오늘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어머머, 얘 말하는 뽐새 봐. 그동안 어떻게 참았니? 신우애 좀 본다고 유세 떠는 거냐? 좀 봐줄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좀 봐줄 수도 있죠. 근데 전적으로 키우는 건 아니죠, 제가. 어머님이 저 그렇게 놀고 먹는다고 하시니까 저도 나가서 일할게요, 그럼. 예은이 이제 유치원 다니겠다. 저도 일해도 되죠, 뭐. 그러니까 낮엔 유준이 어머님이 혼자 보세요. 너무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쏘아 붙여댔고 그날 시어머니는 제 말에 충격을 받으셨는지 알아누우셨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늘 제 편만 들던 신랑도 저에게 한 소리 했는데 그러자 그 힘을 얻어 시어머니는 한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셨어요. 내가 죽어야지. 며느리 눈치 보랴, 애들 눈치 보랴. 내가 왜 사니? 이러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좀 친구 한번 만나고 오겠다는데 본인이 애를 왜 봐야 되냐면서 나한테 고래고래 따지는 걸 니네가 봤어야 한다. 내가 진짜 억울해서 이 나이 먹고 이대로 살아야겠니? 그냥 이런 대접 받을 거면 죽는 게 나아. 뼈 빠지게 딸 손주, 아들 손주 키워주면 뭐하냐고. 대접이 이런 걸. 엄마, 제가 따끔하게 얘기할게요. 기운은 차리셔야죠. 엄마가 유준이 보고 예은이 보느라 힘드신 거 다 알아요. 알긴 알아. 내가 조금만 한 소리 하면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에휴. 그리고 예은이도 지 엄마랑 똑같아가지고 할미 알기를 개똥으로 안다 이 말이야. 제 초등학교도 안 갔는데 지금부터 이렇게 할머니 무시하면 어쩌자는 거야? 지 엄마가 시킨 거지. 언니, 이건 좀 아니죠. 제가 아무리 엄마한테 아기를 부탁했어도 한 번쯤은 봐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언니가 이 집에 와서 고생한 거 다 아니까 저도 아무 말 안 하고 늘 언니 편이었는데 이번엔 진짜 아닌 것 같네요. 엄마도 늙으셨는데 왜 다들 어머님 말씀만 듣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어머님, 정말 마음껏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지내세요. 안 되겠어요. 유준이 그냥 제가 시토한테 맡기든지 할게요. 엄마가 한번 외출하려면 언니 눈치까지 봐야 한다니 마음이 좀 그렇네요. 모두들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시어머니 말만 들었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던지 정말 화가 났어요. 그럼에도 아이만 생각하고 버텼고 어머님은 그 기세를 넘어 더욱더 제 딸과 저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남편을 주저앉혔다는 이유로 미워하신 것 같았지만 이제는 그냥 미워하시는 게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버텼던 건 곧 저희가 분가를 내서 나가기로 한 아파트 입주가 1년이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버티자는 마음이 있었는데 조금 안 보고 살면 괜찮겠지 싶었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흐른 만큼 신우의 아이도 컸기 때문에 본인 할머니를 꼭 닮아가더라고요. 야, 너 이거 없지? 난 이거 할머니가 사줬다. 할머니가 넌 이런 건 가질 주제가 못 된다고 했어. 좋겠지? 너 맨날 누나한테 야라고 하고 자꾸 그렇게 까불면 이 누나가 혼내줄 거야. 그러니까 누나 말 잘 들어. 그래야 착한 거야. 웃기네. 할머니가 난 대단한 사람이 된다고 했어. 근데 넌 외숙모처럼 살림이나 하고 사는 팔자라고 하던데? 너 어디서 그런 못된 말을 하니? 조그만 게 어서 누나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해. 안 그러면 숙모가 아주 혼내줄 거야. 조카와 딸아이가 말다툼하는 것을 우연히 듣고 기가 막혔는데 애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는 시어머니더라고요. 조카에게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면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나타나 왜 애를 혼내냐며 대놓고 저를 꾸짖으셨고 그 모습을 아이가 보게 되면서 점점 저와 제 딸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니 애한테도 정이 붙어지질 않더라고요. 나 유준이 정말 싫어. 할머니는 맨날 유준이만 예뻐하고 나보고는 알아서 놀라고 하고. 우리 언제 나가 살아? 이제 곧 나가 살 거야. 할머니가 유진이는 어리니까 그러시는 거고 우리 예은이는 조금 컸으니까 누나라서 그러는 거거든. 그럼 나는 누나니까 무조건 참아야 해? 유준이한테 무조건 다 양보해야 하는 거고? 이런 게 어딨어. 나 누나 안 할래. 그게 아니라니까. 일단 예은아, 엄마가 맛있는 떡볶이 해줄 테니까 마음 풀고 우리 이따가 문구점 가서 펜시 용품도 사자. 기분 풀어. 할머니가 다 우리 예은이 생각하시는데 유준이가 동생이라서 그냥 편들어 주시는 거거든. 엄마 말 잘 알지? 딸에게도 설명할 방법이 애매했고 차마 할머니는 너와 조카를 차별하는 거란다 라고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조카와 딸의 사이에도 감정의 골이 깊어져 갈 때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급히 고향에 내려가게 되었어요. 남편도 출장을 가 있었던 찰나여서 딸을 친정에 맡기고 싶었지만 친정엄마도 몸이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딸을 집에 혼자 두고 급히 내려가게 되었죠. 1박 2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래도 어머님이 할머니일 거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친구를 위로하고 장례식 조문을 마치고 집으로 올라와 보니 현관 앞에서 딸이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나온 옆집 아주머니가 저와 제 딸아이를 보고 안타까움에 한마디 해주셨는데 그 한마디를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제 평생 이렇게 화났던 일은 처음이었고, 아마 남은 인생에서도 없을 듯하여 기억에 남아요. 아유, 왜 이제 와? 예은이 얼마나 안 됐던지. 아니, 여기 조카랑 좀 싸웠나 봐. 그 조카 성질 오죽해? 어린 게 밖에서 예은이를 살살 약 올리더니 예은이가 참다가 한마디 하니까 글쎄 자기한테 뭐라고 한다고 주먹으로 예은이 얼굴을 날린 거야. 내가 그거 보고 놀래가지고 이 집 할머니 불러다가 자초지종 설명하니까 아니 왜 얘 성질을 돋구냐고 예은이한테 막 다그치는 거 있지? 그러면서 정신 차려야 한다고 밖에서 반성하라면서 글쎄 손자만 데리고 들어갔다니까. 이 추운데 내가 예은이 안쓰러워서 우리 집에라도 들어오라고 하니까 예은이도 보통 아니잖아. 그러니까 끝까지 현관 앞에서만 서 있는 거야. 아유, 내가 마음이 안 좋아서. 예은이가 끝까지 잘못했다는 말 안 하니까 글쎄 할머니도 이 추운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 있지? 애 아빠는 연락이 안 되지. 내가 애기 엄마 번호는 모르지. 진짜 환장하는 줄 알았어. 아유, 얘 큰일 나기 전에 얼른 병원에 데려가 봐. 아주 얼음장이다. 이웃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신우아들이 내 딸 얼굴에 상처를 냈는데 겨울에 밖에서 12시간 무릎 꿇린 시모였고 전 상갓집서 돌아와 현관 앞에 쓰러진 딸을 업고 그대로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눈물 범벅, 콧물 범벅,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응급실에 도착해서 딸이 정신을 차렸고 정신을 차린 딸이 내 손에 쥐어준 물건에 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 물건으로 인해 아주 통쾌하게도 차별쟁이 시모 인생 폭삭 주저앉게 되었답니다. 어머님, 이거 보이시죠? 아직도 버릇 못 고치셨나 봐요? 애아빠 출장 가고 저 상갓집 가니까 그새 사람들 끌어모아 또 노름하셨더군요. 그리고 화투에 정신이 팔려서는 애들이 싸우든지 말든지 방치하고 있다가 유진이 편만 들고 저희 딸을 이 추운데 죽으라고 밖에 방치해요? 저 절대 용서 안 할 거고 아가씨랑 아가씨 남편한테 다 말할 거니 그리 아세요. 그동안 심증은 있고 물증이 없어서 참았는데 더 이상 제가 참을 이유는 없겠죠. 성훈 씨가 어머님이랑 연 안 끊으면 전 이혼할 거예요. 아니 무슨 노름이야 내가. 그걸 언제 끊었는데. 그리고 너 증거 있냐? 내가 노름했다는 증거 있냐고. 아주 웃기네. 예은이가 이 화투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어머님 노름 좋아하는 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끊었다고 그렇게 거짓말했는데 근근히 애들 보면서 맨날 연기 아줌마네 가서 노름하는 것도 다 제가 눈 감아 줬거든요. 근데 저희 없는 틈을 타 사람들 불러 모아 집에서 애들 있는데 노름을 하는 게 미치지 않고서야 가능한 건가요? 이미 연기 아줌마한테 다 들었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희대의 노름꾼이었어요. 동네에서 유명했고 경찰서에 들락날락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남편과 시누이한테 이끌려 정신병원도 여러 번 가서 치료를 받았고 더욱이 아가씨가 결혼을 해서는 검사 사이가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끄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맨날 친구네 가서 노름을 하는 것이 일수였고 전 늘 알면서 그냥 모른 채 지나갔어요. 하지만 제가 상갓집에 갔고 남편이 출장 간 틈을 타 친구들을 모아 집에서 노름판을 벌였고 딸아이 손에 꼭 쥔 하투 하나가 모든 사실을 말해주었죠. 그리고 곧바로 어머님의 노름판 친구 영기 엄마라는 사람에게 가서
득달같이 따지니 순순히 불었고 그저 본인 자식들에게 얘기하지 말라며 싹싹 비는 아주머니였어요. 그리고 전 이 사실을 남편과 신우에게 말했답니다. 미쳤어? 그렇게 약물 치료하고 다 끊은 척 하더니 유준이 보면서 또 화투를 쳐? 그래도 엄마 믿었는데 정말 실망이고 내가 그때 말했지? 엄마가 다시 한 번만 화투짝 들면 난 이제 엄마 안 본다고. 더 이상 우리 이제 보지 마요. 엄마는 진짜 답이 없다. 아빠가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노름판에 정신 나간 엄마 잡으러 갔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 몰라서 그래요? 근데 평생을 정신 못 차리지? 약물 치료하면 뭐해? 이미 엄마는 갱생 불가야. 됐고, 저도 이제 지쳤어요.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잘났다고 예은이 보고 죄송하다고 하지 않으면 집에도 못 들어올 줄 알라고 했다면서요? 엄마가 유준이랑 예은이 차별하는 거 제가 몰랐겠어요? 그러다 말겠지. 그냥 그래도 엄마니까 내가 모셔야지 했는데 저도 이제 엄마 안 봐요. 아니라니까. 왜 얘 말만 듣고 그러는 거야? 그냥 그 화투짝이 제 손에 들렸나 본데 내가 미처 못 지운 옛날 거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마. 우리가 엄마를 하루 이틀 겪어? 나 김서방 보기에도 너무 창피해서 죽겠으니 이제 영 끊어요. 그리고 유준이한테도 다 들었어. 할머니 맨날 빨간 카드 가지고 논다고. 사람들 불러 모아서 얘 용돈 주고 그랬다며.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손주 앞에서. 나 진짜 엄마 다신 보고 싶지 않아. 말년에 나 회계사 돼서 나한테 뭐 빌부터 보려고 했나 본데 꿈 깨요. 내가 유준일 그동안 어떻게 봤는데 너 지금 나 내치는 거냐? 애 봐준 공은 하나도 없다는데 아주 딱 그 짝이네. 말은 바로 해야지. 애 앞에서 노름하고 방치하고 새언니한테 떠맡기고 내가 미쳤지. 난 엄마가 조금이라도 변한 줄 알았어. 시어머니가 아무리 아니라고 했지만 한참 전에 끊었을 줄 알았던 노름을 끊지 못하는 시어머니를 보자 남편과 시누이는 큰 실망과 더불어 절연을 선언했고 시어머니는 노년의 자식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었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식들이 마지막이라고 기회를 준 것을 저버린 것이 시어머니가 노름에 자식을 저버린 거라고나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잘못을 하고도 저를 째려보며 원망하는 모습이었고 그 모습을 보니 더욱더 인간 이하라고 느껴지면서 빨리 절연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너 때문에 이게 뭐야? 아주 못돼 처먹어가지고 이제야 속이 시원하냐? 얘들은 어차피 나랑 철륜이야. 절대 끊길 수가 없는 거지. 너 하나로 인해 우리들이 끝날 것 같아? 지금이야 애들이 화가 나서 날 안 받아주지만 만약 다시 애들이 날 찾는다면 넌 우리 아들이랑 이혼 당할 줄 알아. 예은이 그것도 이 할머니 골탕 먹이려고 작정을 한 거지. 나쁜 모녀 같으니라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요. 어머님은 갱생 불가예요. 어찌 보면 이렇게 될 운명이었고요. 이제 그렇게 끔찍이 아끼는 유준이도 보지 못하시는데 어째요? 아, 어머님은 자식 손주보다 더 사랑하는 화투만 있으면 되려나? 근데 그것도 돈이 있어야 하는데 참 큰일이네요. 이제 애비가 주는 돈, 아가씨가 주는 돈 다 끊겼으니 어찌 화투를 치겠어요. 벌어서 치시려나? 아이고, 이제야 발톱을 드러내는구나 네가. 두고두고 너 가만 안 둘 거니까 그리 알아. 난 이대로 못 물러나.
우리 딸 아프게 한 거 절대 용서 불가고 가만두지 않을 일이지만 이렇게만 한 걸 감사히 여기세요. 맘 같아선 아가씨 남편한테 끌고 가서 노름했다고 처벌해달라고 하고 싶지만 아가씨도 체면이 있을 테니 제가 참는 거라고요. 절대 고쳐 쓰지 않는 게 사람이라는데 그게 어머님을 보고 하는 말이죠. 아버님 돌아가신 것도 어찌 보면 다 어머님 탓인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질 않아? 그리고 타이밍 좋게 저희는 입주 기간이 당겨져 빨리 분가를 할 수 있었고 시누이 또한 시어머니에게 실망을 하여 아예 손절을 해버렸어요. 제 남편 역시 노름과 더불어 딸에게 그렇게 대한 어머님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시어머니의 집에 발길을 딱 끊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5년이나 흘렀네요. 그동안 시어머니의 소식을 딱 끊고 살았는데 시어머니는 또다시 노름방을 전전하다 결국 경찰에 넘겨졌고 구속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이 노름비 때문에 건물 청소를 한다고는 들었는데 그 뒤로 또 노름을 못 끄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 연락을 끊고 살다가 처음으로 받은 소식이 시어머니 구속될 수 있다는 소식이었죠. 시누이는 검사 남편을 볼 면목이 없다며 다시 한번 시어머니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그때 보게 된 시어머니는 본인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훨씬 많이 연로해지셨지만 눈빛은 아직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반복된 노름으로 인해 시어머니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아무도 벌금을 내주는 사람이 없어 결국 구속이 되었답니다. 남편과 시누이조차도 이런 연락을 받고 싶지 않다며 경찰에게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저희랑 연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을 하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갱생 불가인 사람이니까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구속시키세요, 그냥. 어차피 구속되지 않는 이상 저 손버릇은 절대 못 고치거든요. 연락 마세요. 저 사람 정신병원에도 보내봤고 빌고 애원도 해봤는데 아마 평생을 절대 못 고칠 거예요. 그냥 교도소에 보내세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모든 걸 다 잃고서야 허망한 얼굴이었는데 그렇게 숱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본인이 져버렸고 자식들을 저려내도 또다시 노름에 손을 댄 어머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모든 걸 잊고 잘 살아내고 있어요. 딸 또한 차별하는 할머니가 없어서 그런지 더욱더 밝아졌고 저 역시 딸이 학교에 입학하고 일도 시작했답니다. 역시 일을 하게 되니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 있죠? 그리고 시누이는 본인 아들을 본인 엄마가 망쳐놨다며 애를 청학동에도 보내고 예절 학습도 보냈어요. 역시 돈이 좋긴 좋은지 어려서 본인 할머니를 똑 닮았더니 이제는 예의도 바르고 착하게 자라더라고요. 어린아이에게 몹쓸 신념을 심어준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미어지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누나, 그때 내가 미안했어. 많이 아팠지? 이제 내가 누나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아니야, 나도 미안해. 이제 나도 너를 동생처럼 잘 돌봐줄 테니까 우리 사이좋게 잘 지내보자. 고마워, 사과해줘서. 아이고, 우리 예쁜이들 착하기도 하지. 앞으로 너희는 남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사이좋게 잘 지내야 한다. 언니, 미안했어요. 나도 바쁘고 그런지라. 엄마가 언니한테 어떻게 하는지 아는데 그냥 유준이 맡기고 나 몰라라 한 것 같네. 난 이제 내 친정은
오빠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운한 거 있으면 다 푸시고 우리 잘 지내봐요. 그리고 나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거 다 언니가 그동안 내 도시락 뒷바라지 해주고 응원해줘서 이렇게 잘 된 거예요. 참 사는 게 뭔지. 그냥 나 잘났다고 살다가 이제 와서 언니한테 사과하는 것도 참 웃기죠? 그래도 저 한 번만 잘 봐주세요. 사실 아가씨가 미웠다기보다 그냥 변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먼저 사과해주니 마음이 풀리네요. 우리 잘 지내요. 제가 아가씨를 얼마나 응원했는데 그래도 그 마음 알아주신다니 좋네요. 오빠랑 이제 아가씨 둘뿐이니까 더 잘 지내봐요. 저희 남편과 시누이는 둘도 없는 남매로 잘 지내고 있답니다. 오히려 의지할 부모가 없어서 그런지 그 누구보다도 정말 왕래도 자주 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저 역시 여동생이 없다 보니 시누이를 여동생처럼 의지하고 지낸답니다. 잘못된 어른 때문에 아이들마저도 원수가 될 뻔했지만 이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바로잡고 살아가고 있어요. 가끔 진작 시어머니가 노름한 물증을 잡고 빨리 벗어났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모든 벌을 달게 받고 있는 시어머니기에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려고 노력한답니다. 명절이 다가오니 시어머니와의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서 주절주절 써보았어요. 여러분들도 각자 하나쯤 사연이 있으시겠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인생이지만 안 좋은 일 뒤엔 좋은 일이 온다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소망할게요. 감사합니다.